국내 최초 수능 감독하느라 수고한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 11월 14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에 수능 감독하시느라 스탠드형 의자 하나 없이 꼬박 서서 하루 종일 보내신 우리 수능 감독하신 선생님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맞습니다. 소속 감독도 한 번도 해보다 하는 사람들이 뭐 말이 이래 많노. 참고로 전국에 계신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나쁜쌤 오늘 하루 종일 수능 감독 마치고 지금 이 야심한 시각에 함께 녹음하고 계십니다. 나쁜쌤께 박수를. 이야. 됐고요. 하여튼간에 와 진짜 이번에 뭐 수능 감독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았잖아. 그렇죠. 뭐 청원도 올라가고 네, 했는데 그렇죠. 야 참 수능 감독은 진짜 할 짓이 못 된다. 할 짓이 못 돼. 나 오늘 그 감독 들어갔다가 애가 지 옆에 서 있는다고 네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렇지. 솔직히 정감독이 있어요? 솔직히 나라도 나쁜쌤 옆에 서 있으면은 난 그 해 시험 망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진짜 또 미는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내가 또 다른 데 갔다 애가 또. 그렇죠. 참. 왜 걔 옆에 서셨습니까? 걔 인생 망칠라고. 원래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안 해봐서 모르지. 정 감독은 정중앙, 부 감독은 뒷좌석 중간. 이거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 나쁜 쌤이 부감독이셨어요? 아주 뭐 부감독도 하고 정 감독도 하지. 그렇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진짜 이번에 뭐 청원도 있었고 그러는데 감독할 때 제발 좀 걸터 앉게라도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야, 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 꼬박 서 있으려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들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 뭐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 못 찾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적인 유례없는 진짜 독특한 시험이잖아.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성공리에 하려면 우리 감독들이 잘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감독하다 보면 몸이 힘드니까 내가 감독을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한 2시간 연속으로 이제 서 있다 보면 내가 감독을 하는 것이 시간을 그냥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게 돼. 이제 수능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대단한 시험인 만큼 이 감독의 어떤 대우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1년에 한 번 하니까 너희들 좀 봉사해라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뭐 이게 별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능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선생님들은 애를 어린이집에 7시에 맡기고 그보다 더 일찍 막 온 동네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친정 엄마가 동원돼가지고 총동원. 그렇죠. 애를 맡기고 막 그 감독하러 가고 너무 그게 고생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좀 들어줬어. 좀 교육부 장관님. 제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감독을 하시는데 1교시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학생이 다 풀었는데 OMR 카드에 옮겨 적지 못한 거야. 아이고야. 어떻게? 그잖아요. 원칙적으로 그게 땡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그렇지. 그거는 부정행위지. 그래 버리니까 1교시 그 언어 영역 망치고 짐 싸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시험으로 걔는 다시 또 그러면 재수할 것 같아 억울해가지고 그잖아요. 이런 시험이 과연 이게 참 좋은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끝내는 게 이게 진짜 공정한 건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저희 역할을 또 해야죠.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또 우리 방송에 대해서 댓글이 또 솔찬히 좀 달린 것 같습니다. 뭐 솔찬이는 아니고 네, 하나 달렸어 하나. 근데 하나가 되게 의미 있는 게 굉장히 길게 다셨더라고요. 이때까지 네. 댓글 역대급 댓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불편한 내용이 좀 있는데 나쁜 쌤을 굉장히 좀 좋아한 듯한. 그렇죠. 참. 또 그래서 제가 읽기는 민망하고 나쁜 쌤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거 2개나 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네. 새콤데디님이란 분이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초등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진로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2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뭐 우선 질문을 잠시 보면요. 나쁜 쌤이 생각하시기에 초등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지도하면 중등에서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2번째로는 진로 교육에 대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야, 이 질문을 받으면서 사실 제 어떤 특성을 조금은 이해를 못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왜냐면 저는 직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진로 교육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다릅니까? 공돌이거든요. 공돌이거든. 다릅니까? 2가지가 다릅니까? 이거 발 빼는 거 아닙니까? 진로 교육이랑 그렇죠. 발 빼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그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는 이런 거에 저는 좀 관심이 많은 거고, 사실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 직업의 어떤 전 분야, 그래서 뭐 직업의 뭐 생애 주기라든지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진로교육도 잘하시는 분 우리 주위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한번 섭외해서 한번 이런 프로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답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에피소드를 한 편 녹음하는 걸로 다음에 한번 답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뭐 빙빙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생님 번지수 잘못 짚으셨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다르다고 합니다. 직업교육, 진로교육 다르다고 합니다. 선생님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진로교육이 어떤 큰 영역이라고 하면 직업교육은 좀 작은 영역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 포커싱된 거지. 나는 좀 요런 전문 분야밖에 난 모른다. 요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변명하시네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댓글들 또 질문들 저희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우리 김영수 선생님 모시고 또 정책방송으로 이 시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수능이 아닌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김영수 선생님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마 수능 치시고 다들 마음들 뒤숭숭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시로 이미 합격 받아놓은 사람들이나
또 정시로 몇 점 나올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대입제도 전문가, 교육정책 전문가, 애청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쌤쌤쌤 제4의 인물 김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듣기로 좀 잘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어깨에 좀 뽕이 좀 들어갔다라는 그 소문이 있더라고. 이게 다 왜요? 쌤쌤쌤 왜요? 덕분 아닙니까? 쌤쌤쌤 덕분. 유시민 작가가 진행하는 알렐레오라고 알죠, 압니까, 알죠, 그분은? 알죠. 우리 알죠, 어떻게 알죠, 보면 알죠. 쌤쌤쌤의 어떤 경쟁 방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김영식 쌤이 11월 8일에 출연을 하셨더라고. 알렐레오 나는 그 또 방송 보면서 나갔다 왔습니다. 야, 이 사람이 조금 레벨가 좀 있네. 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도 전화 받고 유 작가님이 부르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망설이다가 갔는데 실제 유 작가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아하. 그 조국 대전 끝내시고 좀 쉴 겸 글 쓸 겸 유럽 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안 나오니까 불렀네. 아이고, 그러네요. 저런. 그런 셈이죠. 네, 인정. 제가 그 전날 얼굴 표정을 잠깐 봤었거든요. 사람이 사색이 돼 있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실제 녹음하러 갈 때까지 유 작가님이 네. 안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기네, 그러면. 그거는 사기네. 스튜디오 갈 그러니까 때까지 우리처럼 모르셨구나. 다 이렇게 공개된 이런 데만 나오세요. 쓸데없이 그런 거 가지 마시고. 우리 방송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띄워줄 테니까, 키워줄 테니까. 어쨌든 예, 저를 좀 더 잘 대해주시길. 네. 그렇게 막 쉬운 사람이 아니다. 네. 아니, 저도 김영 선생님이 알릴레오 나오신다길래 제가 좀 예.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유 작가님이 안 나오시고 어떤 그 여자 변호사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이범 씨하고 둘이서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시던데 유 작가님 안 나오니까 뭐 한 10분 보다가 말았어요. 네. 실제 조회수도 보통 그 알릴레오 방송이 조회수가 80만, 90만 찍거든요. 와. 네. 이 방송은 그렇게 많이는 안 찍었던 것 같아요. 한 30만 정도? 야. 쌤쌤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다. 자. 뭐 우리랑 그 조회수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바로 빨리 우리 본론의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교육부에서 2016 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소위 내노라하는 우리나라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학종을 우리가 공정하게 계산하겠다라고 했던 그 밑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국민이 학종, 금수저, 깜깜이라고 얘기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공정하지 못한 거에 상징이 되어버린 이 학종이 정말 4년간 그렇게 공정하지 못했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름하여 학종 팩트 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팩트 체크 이거 뭐 소위 말하는 그 JTBC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쟁사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깨를 나란하는 방송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유은혜 장관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결과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수저, 깜깜이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학부모 기억 속에는 스카이캐슬 그런 학종이 딱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요번에 점검했을 때 스카이캐슬이었는지 부모 찬스가 여전히 있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뭐 조국 때문에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 시발점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게 조사가 시작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식쌤.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 부모 스펙이 자녀 스펙이다.
뭐 이제 이런 대입 불공정성이 이제 다시 한번 불거진 거죠. 예. 특히 이제 학종은 깜깜이다 이러면서 근거 없는 의심만 좀 가득했는데 이제 그래서 실제 어떤지 조사해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학종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뭐 그 이제 어떤 대학도 조사한 겁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학종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특목고나 자율고 학생 선발 높은 대학 거기에 플러스 올해 이제 종합감사 예정 대학 이제 이렇게 그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가 이제 학종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특목 자율고 그 선발 비율 높은 대학이거든요. 다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뭐 건국대, 동국대, 서강, 광운 있었고요. 춘천교대나 이제 한국교원대 이제 이런 데는 아마 이제 올해 아마 종합감사 예정 대학이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제 학종을 100%로 뽑는 대학이 있거든요. 포항공대. 네,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도 네, 조사 대상에 들어갔죠. 아니 근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뭐 학생부 또는 뭐 고교 프로파일을 보니까 고교 간의 어떤 차이가 많았던 걸로 이제 조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간에 어떤 뭐 차이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꼼수 써서 반칙과 편법으로 해가지고 학종에 좀 유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도 좀 표현이 좀 되었는지 어때요? 저도 이제 결과가 진짜 좀 궁금했었는데 네네.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죠? 하도 뭐 이제 학종에 대해서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상징어들이 있거든요. 뭐 교사 복불복이다. 뭐 학교 복불복.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따라서 뭐 기록의 글자 수 차이가 엄청나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의견 많았었고. 이제 내 같은 담임 만나면 글 많이 써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많았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지적됐던 게 어떤 각종 이제 스펙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에 따라서 금수저 전형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았는데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예. 요런 거. 예. 그런데 이제 실제 보니까 일단 학생부 글자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일단 드러났어요. 네. 일반고나 뭐 자사고 외고나 이런 그렇죠. 거보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요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이었죠. 네. 근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외고나 국제고가 평균 한 40자 정도 많았어요. 40자.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의외로 과학고가 제일 적었어요. 원래 이 이과들이 그 계절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지. 그 기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행발 같은 경우에 행동 특성 같은 경우에 일반고가 768자 평균으로 768자였다면 자사고는 그보다 좀 적었어요. 757자.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812자. 한 40주 많았죠. 근데 과학고는 596자. 150자가 적어요. 와. 그러니까 150자면 한 문단인데. 그렇지. 거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과학고나 영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결과에도 나오지만 그 과학고 영재고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한 60-70%가 학종을 통해 가거든요. 예. 그런데 글자 수는 제일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수는 핵심 변수가 아니었다. 이거는 뭐 행발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기록에서도 예,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선생님은 많이 써준다더라. 어느 학교는 많이 써준다더라.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더라. 그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이전에 제가 또 취재를 좀 했습니다. 실제 대학의 입학 사정관 현직으로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이 의미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입학 사정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분의 입장에서 말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좀 들을 필요는 있지만 실제 이제 그런 이 기록들만 가지고 우리 그걸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록과 그렇겠죠.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던가 또 실제 교과가 어떻게 이 학생이 공부를 해왔는가. 그래서 기록한 것과 이것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자 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교사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은 다 대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의 특징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학교의 특징도 파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이 교사는 되게 많이 기록해주는 교사, 이 교사는 적게 기록해주는 교사, 그런 것들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어떻게 가진다는 얘기지? 예, 적게 기록하는 교사인데 특별히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세한 기록들이 있다. 그거는 좀 자세히 보게 되는 거죠. 와. 반면에 엄청나게 부풀려서 기록하는 교사가 있는데 대체로 이 학생도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뭐 특징들이 좀 있었던 것 대학의 같고요. 한 수위네. 조금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입학 사정관부터 해가지고 학종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제도가 진행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의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공립쌤들이면 이 전공 가고 이동하고 이러는데 그걸 데이터를 야이뭐 밥벌어 먹기 쉽지 않다 이제 학종 담당자들도.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근데 중학교로 좀 많이 옮기지 않으시고요. 또 이렇게 고3 담임하시는 분들은 또 대체로 또 고3 담임 또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꼭 고3 담임 아니더라도 일단 고등학교 생활 기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교사들의 데이터들은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인데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 선발할 때 학교별 교육 과정이라던가 또 학교별 환경, 여건 이게 학교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그걸 갖다 기록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걸 대교협이 모아가지고 각 대학에다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게 고교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실제 기본 정보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입력을 했어요. 근데 좀 추가적인 교육 활동이나 특징들을 좀 입력하게 돼 있는데 요게 한 전체 학교 중에 한 37%만 이제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 정도 그 37%가 혹시 잘 나가는 그런 뭐 자사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이런 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일수록 좀 많이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일반고가 한 640개 교가 입력을 했는데 전체가 2,200개 교거든요. 그러니까 2,200개인데 그 중에 일반고가 640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일반고 숫자에 비교하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28%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자율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나 자공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85개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생각보다 많이 입력은 안 한 거예요. 근데 특목고가 57개를 입력했거든요. 특목고가. 근데 특목고 전체 개수가 대략 한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절반이네. 예, 그거 절반 정도를 입력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것도 그닥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편법적으로 좀 기록한 사례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성적 분포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첨부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학교는 내신 등급은 좀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좀 잘 나가는 학교겠죠. 그래서 성적 좋은 애들이 모여 있으면 내신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한 자료로서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법들. 우리 좀 한다. 그렇죠. 우리 좀 한다. 나타낸 기네. 그거 맞아요. 그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가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학 점수,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교내 수상 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파일에 입력해 놓은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 교수와 R&E,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 보고 활동 같은 거 그런 활동 자료를 탑재해 놓는 학교, 특히 뭐 참여 학생 명단까지 올려놓는 그런 사례까지 있어서 이런 어떤 편법들은 좀 있었다. 예, 그런데 한마디로 지자랑 좀 오버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네, 거네요. 실제 그게 좀 나온 거죠. 그러면 그 고교 프로파일 요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처음 들었어. 생소한데 네. 요거를 입학 사정관들은 요거 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입학 사정관이 하는 말이 실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학교마다 자율 동아리나 이제 수상 기록 관련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대회냐?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기록이 있는데 실제 그 학교에서 운영이 됐었냐? 뭐 이런 거라던가 또 어떤 학생의 상장 수상 기록을 보니까
교과 우수상만 있어도 되는데 좀 이상한 상들이 좀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좀 부풀려 짙은 그러면 실제 이제 고교 프로파일 같은 거라던가 또 그 프로파일로 확인이 안 되면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를 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어떤 대회였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이 고교 프로파일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성적에 반영된다거나 뭐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만 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데에서는 이제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좀 이렇게 활용되는 의심이 좀 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입학사정관은 뭐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뭐 들어보니까 일반고나 외고, 국제고, 자사고나 학생부 써주는 거 뭐 글자 수 별 차이 없고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것도 뭐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있어서 뭐 별 영향이 없고 뭐 없네요. 그죠?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런 거 말고 이 외부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소서 아닙니까? 자소서. 자소서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저는 뭐 초등이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듣자 하니까 그 자소서 쓰는데 자기소개 쓰는데 뭐 컨설팅 받는데 뭐 수십만 원이 들었다 뭐 누가 대신 써줬다 뭐 그다음 뭐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이슈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관해서 문제점 나온 건 없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그게 이제 자소서나 이제 또 교사 추천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기재하지 말아야 할 걸 기재했는가. 이제 그 기재하지 말아야 할 것 안에 이제 부모 스펙 같은 게 좀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 뭐 학원이나 이런 컨설팅 받아가지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표절과 연관된 거, 표절과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기재 금지한 사항들을 보면 일단 기재 금지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공인 어학 성적. 토플 토익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과 관련돼서 교회 수상 실적. 예를 들면 이제 뭐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상 타는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기재하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해외 어학 연수 이런 것도 이제 기재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2019학년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재 금지된 게 뭐냐면 뭐 발명 특허라던가 논문이라던가 그다음에 뭐죠 출신 고등학교 그다음에 부모의 실명이나 뭐 부모의 지위가 추정될 만한 단어들은 다 금지되도록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보니까 총 이제 한 17만 건 중에서 위반된 사례는 보니까 한 366건 정도 위반 사례로 나왔고요. 사실은 17만 건 중에 이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17만 건 중에서 366건 위반이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몇 프로죠? 1%가 1700건입니다. 그러니까 366건이면 대략 한 0.2% 정도 되는 거죠. 0.2%. 제가 계산기 두드려 드릴까요? 네, 0.2% 정도 되는 겁니다.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1%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수능 시험 때 핸드폰 울리는 확률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편법적으로 이제 기재하는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소서에 그렇게 쓴다 이거네. 그렇죠. 자소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기업 경영하신다 이제 이걸 드러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을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입력한 거죠.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도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그러니까 상장 이름을 입력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 그나마 위반했다는 그 366건인가요? 그것이 네네. 위반한 게 지금 고수준까지 포함해가지고 366건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막, 그런 수준 포함해서. 막 교수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요런 문구 적은 것까지 다 걸러낸 게 366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 된 거죠. 하하.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그러면 그걸 적발했을 때 네네. 이제 그럼 불이익을 줬냐 이제 그걸 한번 좀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자기소개서 적발한 경우에는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불이익을 줬어요. 서류평가를 0점을 시켰던가 아니면 감점을 시켰던가. 한 절반 정도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냥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서 기재금지,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추천서 기재금지에 대해서는 총 한 128건 정도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04건은 실제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한 23건 정도만 서류평가 0점이나 감점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준 걸로 드러나서, 상대적으로 추천서 쪽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기소개서 표절, 이게 이제 남의 걸 베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인데, 의심 사례가 보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한 228건 정도. 그러니까 17만 건 중에.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실제 학교에서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거냐, 뭐 이제 이런 좀 의심은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자소서 어떤 표절 검증 시스템이 좀 미비한 거냐, 아니면 잘 했는데 228건밖에 안 나온 거냐, 이제 이렇게 좀 이건 좀 판단해 볼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대학이 이제 표절을 갖다 최종적으로 막 판정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유사도를 봤을 때 30% 미만인 게 있고 30% 이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0% 이상이면 이제 거의 막 베꼈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228건 중에 한 23건 정도만 30% 이상이고, 나머지는 이제 30% 미만이었던 거고요. 그 한 3년 동안 이렇게 표절이 적발된 사람 중에 합격한 사례가 8명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몇 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국 같은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지 않죠.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결과적으로 이런 공정의 사회의 어떤 균열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이거는 청취자님도 오해하실 수 있는 발언일 수 있는데, 조국 따님께서 자소서를 표절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얘기가 공정에 아닙니다. 대한 얘기를 공정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아까 전에 뭐 17만 건 중에서 한 300여 건 정도가 위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걸러내야지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 한 건이라도 이런 이제 부정한 사례가 있고, 그 부정한 사례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 뭐 원망하는 마음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흙탕물을 튀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 흙탕물 튀기는 사람 때문에 제도 전체가 또 이제 흔들리는 거, 그래서 차악도 아닌 뭐 약간 뭐 최악 쪽으로 막 또 선택을 해버리면 저는 그것도 또 올바른 선택은 또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자 보세요.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17만 건 중에서 표절 의심 사례가 약 228건인데 그 표절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에 합격한 게 8명이잖아요. 요 숫자는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컨닝해가지고 합격한 숫자보다 저는 적을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나요? 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없지. 그건 알 수 없지. 네. 수능 감독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컨닝은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네요. 저는 또 좋은 쌤 아닙니까? 약간 이 정도는 너무 클린한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제가 그 최근에 그 100분 토론을 우연히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소장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학종의 불공정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 수년 동안 뭐 중학생부터 심지어는 막 이렇게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인생을 들여서 막 자소서도 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요번에 여기 실태 조사 결과에 보니까 아이들이 쓴 자소서는 이거를 5분 정도밖에 입학사정관들이 안 봤다. 아, 그래.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수년 동안 노력했던 걸 겨우 5분도 안 본 어떻게 인생을 판단하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러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예. 저도 이제 그 5분밖에 안 토론 돼. 보면서 막 이렇게 비통했다고 하셨나?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저도 한번 좀 봤는데 이 보니까 그 서류 평가를 하려면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속 시간 통계를 낸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보니까 5분 미만으로 본 게 56%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진짜 심하네 이 대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떤 대학은 뭐 34%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일 많아봐야 30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실제 그렇게 본 게요 보면 대체로 많이 이렇게 보는 게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봐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그건 진짜 그 평가의 과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1단계로 훑어보기를 한답니다. 훑어보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경향들을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보면서 예비 평가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데 2단계. 이때니 뭐 전공 적합성이니 발전 가능성이니 이제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들을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3단계가 본평가예요. 근데 이 본평가부터 실제 접속시간 카운팅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단계, 2단계에서의 그 평가의 시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평가를 이후에 이제 약간 조정이 필요할 때 이제 조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조정평가 결과로서도 이제 뭔가 어떤 명확한 그런 어떤 일종의 순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타나면 재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길어지는 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그 통계가 5분 이하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평가 시간이 5분 이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일종의 그런 거네요. 우리가 저기 골프 친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면은 공 친 시간은 사실 몇 분 안 되잖아요. 라운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네. 걷고 이야기하고 그거랑 이게 마찬가지네요. 훨씬 길죠. 아이고 얘가 좀 별로다. 이제 그래 참신하고 좋구만. 참신한데. 그렇잖아. 아니 비거리 보고 내 그라운드 어떤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타 치는 거 아니야. 그 치는 시간은 그렇죠. 얼마나 걸리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 그 예를 들면 수행평가 채점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실제 학생들 답안지를 읽기 전에 일단 한두 개의 답안지 들어갔다 미리 한번 봅니다. 쭉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수행평가의 그 결과물들을 한두 개를 좀 봐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수준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답을 보기 시작하면 좀 명확하게 그 답안지들이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A다, 요거는 B다, 요거 C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뭐 논술형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평가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제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이 서류들이 정말 그 입학사정관들에 의해서 정말 가볍게 다뤄지고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막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이걸 함부로 이렇게 좀 막 말할 수는 없다. 입학사정관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시간만 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런데 막 솔직히 나는 입학사정관 그 아까 뭐 전문성 영역이라 했는데 과연 그 전문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 뭐 솔직히 뭐 전임보다는 뭐 위촉이 더 많은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뭐 인문
학고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입학사정관에 대한 그 불신이 그냥 하늘을 찌르더라고. 아니 우리 나쁜 쌤이 병원 가도 의사를 잘 안 믿더라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믿을 만한 거는 내밖에 더 있겠나.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아니, 우리가 아는 건 그거예요. 그 학종에서 주장하는 게 서울대 합격생. 요 서울대 합격생이 이제 학종에서는 굉장히 여러 지역의 여러 학교다. 그만큼 이제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선발이 이루어졌나.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학종을 찬성하는 쪽 입장이 어떤 공정에 있어서의 약간 비례성, 그죠? 이런 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좀 나왔습니까? 요번에 그렇게 뭐 고등학교 숫자 뭐 이제 이렇게까지 조사가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각 전형 내에서 뭐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중이라던가 또 고교 유형별 뭐 내신 등급이라던가 또 뭐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서 수능을 통해 더 많이 들어오냐 아니면 학종을 통해 더 많이 들어오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일단 아까 이상한 쌤 말씀하신 그 서울대 합격생 배출한 고등학교 숫자 요거는 정시 중심일 때는 대략 한 400개 정도의 학교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한다면 학종에서는 900개 정도의 학교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대가 학종을 늘리면서 지역균형 선발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지균? 그래서 학종 지균이 아마 23.5%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학교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종 비판하는 쪽에서는 지균을 빼고 학종 비율을 보면 학종 일반 전형은 역시 특목고 자사고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종은 특목고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러면 지균 없이 학종을 다 했으면 일반고 학생들은 정말 더 적게 들어갑니다. 정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그렇게 편중되는 걸 사실은 막으려고 지균을 확 늘린 거고 또 사실 고른 기회 전형 선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계산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이 어디에 뭐 유리하냐, 어느 뭐 일반고가 더 많이 배출하냐, 특목고가 많이 배출하냐 이걸 보려면 학종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지역균형도 포함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야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고교 유형별 합격자를 쭉 보니까 각 고교 유형별로 어디에 주력하고 있는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는 8.9%밖에 차지를 못해요.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을 100으로 봤을 때 자사고 출신은 8.9명인 거죠. 그런데 수능 합격생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자사고 학생이 18명이에요. 거의 2배예요. 그다음에 논술로 합격한 애는 전체 100명 중에서 자사고 출신이 13명이고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과 논술 전형을 통해서 많이 입학하고 있고 학종은 그보다는 좀 적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과학고 영재고 같은 경우로 가만히 보면 전체 그 봤을 때 특기자 전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종 100명, 그다음에 수능 100명, 뭐 특기자 100명 봤을 때 100명 중에 19명이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에요. 특기자 전형이.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7.5명만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에요. 근데 수능은 100명 중에 0.4명만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는 거의 수능은 준비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외국 국제고는 수능 좀 준비해요. 학종도 준비하지만. 외국 국제고는 보면 특기자 전형은 100명 중에 17명이 외국 국제고 출신이고요. 학종은 100명 중에 11명이 외국 국제고 출신이에요. 수능은 100명 중에 8명이고요. 그러니까 외고는 학종도 보고 수능도 보고 특기자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는 주로 학종이다. 근데 외고 국제고는 수능, 학종 골고루 준비한다. 자사고는 학종보다는 수능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일반고는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종 100명 중에 63명이 일반고, 그 다음에 100명 중에 69명이 수능, 100명 중에 77명이 논술인데,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비중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학교 수가 엄청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원자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그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자사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형을 더 선호하고 있는가는 좀 경향성이 좀 드러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저는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조사된 것이 서울권 대학들이 이제 조사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것을 전체 그 대학이라든지 전국으로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이게 일반화의 부분이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종을 준비한다고 지금 현재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행하고 그래가지고 내신을 준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대에도 가기가 힘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킨다? 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학종 실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조사된 13개 대학은 어쨌든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학종보다는 학생부 교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 학종을 조사하는 것이. 그런데 서울과 뭐 일부 지역에 있는 대학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의 학종 비율 높은 대학의 경향성들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학종의 경향성을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뭐 일정 부분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를 배우지 않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교과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의미가 또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본다는데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정량 평가. 너 몇 명 중에 몇 등 했냐. 그래서 몇 프로냐, 몇 등급이냐. 이 숫자만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에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 프로젝트, 그리고 비교과 활동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방 국립대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을 잘 안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학종을 뽑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종을 통해서는 그 지원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종을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그 대학에 들어오려고 학종 준비했던 학생이 그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학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교과 전형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에서는 내신 준비가 제일 지금 이제 아이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이 들어요. 내신이 제일 중요하네요. 내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5학년이라고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5학년. 그 제가 또 TV를 안 보는데 TV를 또 우연히 틀었는데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요번에 조사한 거. TV 맨날 봐요, 쟤. TV 맨날 봐. 뭐 TV 안 보긴 뭘 안 봐. 아니, 집에 TV가 주부야, 없습니다. 주부. 홈쇼핑 계속 보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니까 교직원 자녀, 뭐 교수나 뭐 그 자녀 그 있잖아요. 직원들 있잖아요. 자녀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면밀히 조사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진짜? 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조사 결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위법 사항이 일단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좀 발견된 게 없고 지난 3년간요? 그렇죠. 4년간. 네네. 그 다음에 보니까 수시보다 정시가 교직원 자녀의 합격률이 더 높아요. 오야. 그러니까 수시는 지원했는데 붙은 확률이 14%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학교에 근무하시고 그래서 난 이제 뭐 그것과 상관없이 지원을 했는데 14%만 합격한 거예요. 근데 정시는 30%예요, 합격률이. 뭐야 이거 그러면? 예.
그래서 이거 언론에서 일부러 정시 늘리려고 좀 막 까대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대학 교수들의 아들 딸들이 뭐 논문에 내 이름을 올렸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었어도 실제 부모가 있는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뭐 면접에 뭐 특혜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는 드러난 게 없는 거죠. 물론 뭐 드러난 게 없는 거지 전혀 없다라고 뭐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학종 팩트 체크 2016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1월 5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11월 15일에 그런 발표를 했어? 하고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학종에 내가 메스를 대겠다라고 하고 교육부가 먼저 그럼 어떤 상태인가 한번 들여다보자 하면서 일단은 까본 겁니다. 지난 16년부터 19년도 사이를요. 쭉 지난 4년간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까 우리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데 그닥 뭐 그렇다. 큰 뭐 이렇게 대수술을 해야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조은 쌤? 저는 들으면서 저도 초등교사니까 머릿속에 그 약간 스카이캐슬 막 이렇게 그런 개념이 들어있었는데 사실 그쵸. 그 부모 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들이 이미 많이 차단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냥 학생이 열심히 하고 하면 학종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구나.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복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더 공정하게 조금의 그 어떤 오류나 아니면 부모 찬스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가야지 이걸 폐지하는 것은 이미 많은 10년 동안 이걸 잘 해왔는데 폐지한다는 건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조금만 더 다듬을 것인가 했는데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시를 줄이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샘슨은 공식 의견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나쁜 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팔짱 딱 끼고 고개 삐딱하게 있어가지고 옆에서 아니 앉아 나는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네. 지금 이 조사 결과가 네네. 어떻게 보면 학종을 대변하기 위한 결과로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한다는 차원보다는 네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네. 너무 일반화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한다. 13개 대학 사실 얘기다 이거는 13개 대학 정도 그렇지. 얘기다. 그 13개 학종 그것도 비교과 영역으로서 교과보다는 학생들마다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일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어떤 학종이 지금 얘기를 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교과도 당연히 필요 있겠죠. 그러나 네네. 여기서 얘기된 부분은 이제 비교과적인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학종을 싫어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내신과 결부대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교육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냥 학종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방송을 했던 것 같네요. 예. 네. 저는 들으면서 뭐 일부 방송에서는 뭐 비교과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마치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영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막 그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학종 비교과라는 그 환자를 이제 수술하려고 딱 눕혀놓고 딱 MRI를 찍어봤더니 야 이거 그냥 약물 치료하면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만 들어서는 좀 그런데요. 김영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요 학종 결과 이렇게 보면 분명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도 하던데 일반고 학생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생부 종합 또 학생부 교과를 통해서 많이 입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론에서는 고른 기회, 그러니까 기회균형 선발 비중을 빼버리면 수능과 학종이 뭐 별반 차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수능의 그 재수생 비율이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수생 비율.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 고3 그러니까 13개 대학의 고3 학생 수 대비 13개 대학 합격자 현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재수생과는 또 어떻게 연관이 특히 이제 수능은 재수생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좀 더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수능을 통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이라던가 또 일반고 학생들은 더 많은 기회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저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네. 학종이나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기회들을 얻고 있는 거다. 이건 분명한 거다. 다만 이제 그거 자체가 그러면 학생들에게 전 힘들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죠. 학종도 그렇고 교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신 경쟁도 그렇고 또 수능 점수 경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다 지금 힘들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고려해서 좀 봐야 되는 측면들은 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더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저는 하나의 시험, 표준화된 시험에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학생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다.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말이 좀 많은데 예, 지금 많아요. 네. 안 그래도 저 끊고 싶었어요. 네,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은 오늘 그 신문 기사에 좀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네. 영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한국 입시 경쟁은 냉전 시대의 끝없는 군비 경쟁 같다. 그래서 누가 미사일 하나 만들면 어떤 사람은 더 센 미사일 만들고 누가 핵 잠수함 만들면 더 센 핵 잠수함 만들고 하면서 끝없이 서로 파멸을 그렇죠.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옆집에서 영어학원 보내면 나도 영어학원 보내고. 그렇죠. 옆집에서 수학학원 보내면 나도 수학학원 보내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좀 다양한 경로의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경쟁을 줄이려면 이런 교육 제도, 학교 안을 건드릴 게 아니라 그 학교 바깥에 있는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들을 건드릴 생각을 해야지 공정한 경쟁을 시키겠다고 학교 교육을 건드리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19년 정책방송 2학기 세 번째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수능날 결국 또 수능이냐 학종이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이제는 저희가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꿈꿔봅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닌지 저희가 착시현상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잘 살피고 또 그래서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면 메스를 정확히 낼 수 있는 그런 교육부 또 한국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 쌤 쉬지 않고 좋은 정보들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들 우리 선생님들께 잘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쌤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